안녕하세요. 저는 삼시세끼 대식구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살다 보니 행복이라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오롯이 제 삶을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보이는 것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또래 중에서도 여전히 자기 삶을 남과 비교하고 깎아내리거나 우월감을 느끼며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께 제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미련하게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7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혼자 아들 둘을 대학 졸업시키고 독립을 시켰어요. 사업을 했던 남편이 남기고 간 재산도 많았고 보험금도 있었기에 혼자서도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하자던 남편을 너무 젊은 나이에 보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처음엔 아들들 몰래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아들들이 학교 가면 혼자 남편 납골당을 찾아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때마다 저를 지탱하게 한 건 죽기 전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당신 가면 나 혼자 어쩌라고. 당신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잖아. 버텨. 어떻게든 버텨봐. 다 하늘의 뜻인 걸 어떻게 하나 이 사람아.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것에 미련 뒀다가 그저 내 마음만 힘들어질 뿐이지. 우리 진욱이 진석이 잘 부탁하네. 내가 그거 하나는 참 마음이 놓여. 내가 명줄은 짧아도 처복은 있지. 당신이 내 아이들 엄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진욱이 진석이 멋지게 사회에 첫발 내딜 수 있도록 잘 부탁하네. 알지? 몰라. 나는 그런 거 모른다고. 당신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당신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당신 영영 가버리면 내가 그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 행복은 순간순간이라 살다 보면 기필코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야. 그게 1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분명히 그런 날이 와. 그러니 진욱 엄마, 그 행복한 순간순간을 잘 모아다 나중에 저 세상에서 만나가든 쉬지 않고 이야기해줘. 귀 따갑게 밤새도록 말이야. 저 세상에서는 해도 뜨지 않고 해도 지지 않을 테니 날이 가는 줄도 모르게 들어줄 준비하고 있을게. 그 무심한 사람이 그렇게 가고 난 후 저는 하루하루 그 행복의 순간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나중에 저 세상에 가서 남편에게 해줄 말이 많으려면 많은 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사소한 행복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어진 것이죠. 가끔 남편 기일이 다가와 불현듯 공허한 마음이 들 때면 그 기록들을 들춰보았는데 그러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행복 정말 별거 없었어요. 물론 아들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거나 직장에 취직했다, 장가를 보냈다는 큼직한 확실한 행복도 있었지만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이를테면 아들이 아침부터 웃는 얼굴로 집을 나섰다거나 집 앞에 이팝나무가 활짝 핀 것이 너무 예뻤다거나요. 오늘따라 갈치 조림이 유달리 맛있게 돼서 아이들이 밥을 2공기나 비웠다 같은 기록들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소확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요. 그렇게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살다 보니 돌이켜본 제 인생에 웃는 날이 참 많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매사에 불만도 많고 꼬인 구석이 많은 안싸돈을 만나고 얼마나 언짢고 불쾌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양반과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한동안은 제 행복 일기 기록도 잠시 멈추었죠. 우리 지연이 누구한테 내놔도 정말 아깝지 않은 애거든요.
아주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로 주면 안 되냐? 나한테 사정사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고르고 고른다고 애를 아직 시집을 안 보내고 있던 거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여러모로 부족한 제 아들에 비해 분에 넘치는 며느리 보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쁘네요. 기쁘기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아주 며느리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내가 딸만 둘이라 그 기분을 몰라서 아쉽지. 아유, 나는 내 딸이 의사라 사위도 적어도 의사나 될 줄 알았지. 요즘엔 기술이 있어야 미래가 탄탄하다는데 일개 회사원은 좀 미래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우리 진석이도 그렇게 마냥 부족한 애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기업에 들어가서 6년째 근속이라 벌이도 좋고 인정도 많이 받고 있고요. 모르는 소리 하시네. 요즘 누가 대기업 들어갔다가 마음 놓고 좋아해요. 정년되기 전에 희망퇴직자 받아서 자르는 일도 부지기수인데.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공부해서 평생 먹고 살 기술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진서가 생각해 봤니? 그래도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다며. 약대라도 들어가면 약사 그거 평생 한다. 우리 지연이 있으니 둘이 병원하고 약국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사도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던 둘째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길래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할 여자가 대학병원 의사라고 하니 솔직히 좀 차이 나는 결혼은 아닌가 싶긴 했지요. 저희 아들도 서울 중상위권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해 인정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사회적 통념상 의사와 비비긴 어려웠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의사 딸 가진 안싸돈 유세가 대단했습니다. 처음에야 저도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싶어 우리 아들을 낮췄는데 듣자 하니 무척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결국 험한 말이 입 밖으로 나갈 뻔했는데 며느리가 그 순간 나서준 거예요. 엄마가 시집 안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안 간 거야. 진석이 안 만났으면 앞으로도 갈 생각 없었고 평생 나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인 엄마 입장에선 오히려 진석 씨 어머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지연아, 너 굳이 그렇게 네 스스로 낮추지 않아도 돼. 과한 배려는 오히려 상대한테 예의가 없을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 다 붙잡고 물어봐라. 너가 시집을 못 가서 안 간 건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굴면 나 결혼식 없이 그냥 살겠다고.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님과 진석 씨한테 너무 무례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 밑에서 저렇게 자랐나 싶게 며느리는 참 예의가 바른 아이였어요. 아들은 작년 건강검진을 받고 정밀검사 소견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며느리를 만났다더라고요. 아들이 먼저 낯이 익다 싶어 이름을 물어보니 둘은 중학교 동창이었다는 겁니다. 둘 다 서울이 아니라 수원에서 자란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졸업 이후 거진 20년 만에 만났으니 정말 귀한 인연이었죠. 아들 말로는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 된 적도 없었고 그냥 오며 가며 얼굴만 알던 애였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들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며느리를 얻었으니 저희에겐 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안싸돈 자리가 좀 고약했지만요. 안싸돈은 이 결혼에 공동 명의의 집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집도 혼수도 한 푼도 보탤 수 없다고 했죠. 의사 며느리 모시고 갈 거면 적어도 그만한 지참금은 필요하다며 끝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더군요. 바깥사돈은 없는 정식 상견례는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결혼시킨다는 기쁨도 잠시 이 결혼을 꼭 시켜야 하나 싶더라고요. 진석아,
네가 여유 부릴 나이가 아닌 건 알지만 나는 이 결혼을 좀 물렀으면 싶다. 아까 지연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러지? 그것 때문에 지연이도 너무 속상해하더라. 자세한 건 묻지 못했는데 잘하면서도 엄마랑 갈등이 좀 큰 것 같아.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더라. 생긴 건 얌전하고 다소곳할 것 같았는데 은근히 드세고 그저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던데. 안 그래도 지연이가 그 문제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예상은 했는지 별로 놀란 기색도 없더라. 알아서 해결하고 와서 엄마한테 직접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게.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며느리는 직접 찾아와 제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와 다르게 비교적 차분한 표정이라 저도 기분이 참 복잡 미묘했습니다. 며느리의 요지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안싸돈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어머님께 무리가 안 되는 일이라면 일단은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공동명의 안 해주셔도 되고 혼수도 제가 엄마 모르게 모은 돈으로 다 준비할게요. 어차피 확인도 안 하실 분이라 그냥 대충 그렇게 말만 맞춰주시면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이 자리 어머님 앞에 서기까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 생에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한평생 저 하나만 의사로 키운 게 자부심인 사람이라 누구랑 결혼하든 배우자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진석이를 만나서 제가 지금 욕심도 없던 결혼으로 일을 친 거예요. 어머님,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진석이랑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저는 며느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유별난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겠거니 했거든요. 저는 자식들한테 마음이 약한 편이라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와서 부탁하는데 차마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결국 저는 며느리 부탁대로 아들의 집에 돈을 대주고 공동 명의를 해주었다고 했고 혼수도 제가 다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안싸돈이 한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똑똑히 기억이 나거든요. 당연히 하셨어야 할 일을 대단한 거라도 내어주는 양 생색을 내시네요. 당연한 겁니다, 사부인. 며느리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된 건 결혼식 이후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둘 다 바쁜 사람이다 보니 아들 부탁으로 이것저것 반찬을 해다 아들 신혼집에 갔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가 없는 그 집에 사돈 처녀가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결혼식장에서 뵀죠? 저 지연 언니 동생 수연이에요. 아, 알아요. 유치원 선생님 한다던 그 동생 맞죠? 근데 어쩐 일로?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을 그만두고 당분간 언니한테 좀 신세를 지게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사돈 처녀는 저를 보고 쩔쩔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아들이 하는 말이 내내 수원에서 지내다가 도망치듯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쳤냐 했더니 글쎄 안싸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연이는 공부를 잘해서 챙김도 대접도 받을 만큼 받고 자랐는데 처제는 그렇지 못한 모양이더라고. 평소에도 감정 쓰레기통 노릇하다가 이번에 너무 힘들어해서 검진받게 했더니 우울증 지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지연이가 부탁한 거야. 당분간만 좀 있게 해달라고. 어머, 그래? 아니, 애를 뭐 얼마나 닥달하고 살았으면 그래? 나도 말만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몰랐는데 엊그제 갔더니 내 앞에서도 정말 사람 민망하게 면박을 주더라. 처제가 살집이 좀 있는 편이지 뚱뚱한 건 절대 아닌데 뭐라고 하신 줄 알아?
정 떨어지게 처먹어 없던 밥맛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한 소리 하시더라.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해? 늘 그런 식이었대. 장모님은 그냥 본인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처제를 욕바지로 쓰면서 사셨던 거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 처제 마음에 병이 든 거고. 그럼 진작 나와서 살아야지. 왜 지금까지 그 집에서 산 거야? 아무리 부모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그게 뭐 쉽겠어? 지연이도 그렇지만 처제가 진짜 마음이 여리고 약해. 그러니 그거 다 당해주고 산 거지. 일단은 친구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연락은 했다는데 조만간 올라오실 때 대비해서 준비는 해야지 싶어. 사정 없는 집안은 없다지만 참 자식 힘들게 하는 집안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공부 잘해 이름 빛낸 첫째 딸에 성심고와 모든 순응하는 둘째 딸을 가졌으면 세상을 다 가진 거지. 뭐가 그렇게 성에 안 차 그렇게 불만이 많았을까요? 독립도 못하게 하면서 함께 산다는 이유로 사회초년생 때부터 생활비로 월 1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큰딸한테는 150만 원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며느리도 가진 직업에 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지 못했고 유치원 교사로 일한 사돈처녀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죽했으면 신혼살림에 불러다 살라고 했나 싶더라고요. 그 뒤로도 한 번씩 아들 집에 방문하면 이도 저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게 좀 가엾기도 했죠. 그래서 준비해간 반찬으로 점심도 해서 먹이고 집안일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종종 함께 보냈어요. 아들만 둘이다 보니 딸과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데다가 첫째 며느리도 둘째 며느리도 너무 바빠 그런 걸 함께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시키나요? 그런데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게 또 소소한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사돈 처녀한테도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 자기가 거들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집안일을 좀 많이 해본 솜씨네. 어쩜 그렇게 손끝이 야무져?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아니야. 살림해본 사람은 그거 딱 보면 알아. 설거지 하나를 해도 물기 다 흘려놓고 미끌미끌한 거품 그대로 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빨래를 한 장 널어도 주름지게 넣는 사람도 부지기 쓰고. 내가 보기엔 사돈처녀 아주 실력자야. 사돈처녀 같은 딸 있었으면 내가 업고 다녔지. 정말요? 저 그런 소리 처음 들어요. 참, 안사돈께서 칭찬에 박하신 분인가 보네. 안사돈은 한 번도 바깥일도 해본 적도 없다면서. 내내 집에서 살림하는 거 딸이 거들어주면 세상 고맙겠구만. 배가 부르셨다 부르셨어. 사돈처녀 앞에서만 하는 말이니까 다른 데서 말하지 마. 네, 그럼 사돈 어르신 혹시 오이냉국 좋아하세요? 제가 그거 진짜 잘하는데 형부도 진짜 맛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좀 드실래요? 오이냉국? 그거 은근히 간 맞추고 맛내기 어려운 건데. 그럼 한번 맛 좀 볼까? 사돈처녀는 제가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게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오이 냉국을 맛있게 먹자 다음엔 저 오는 날 기다렸다가 이것저것 솜씨를 발휘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살림 솜씨가 대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공부만 하느라 그렇게 살림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아들도 마찬가지라 누굴 탓하거나 아쉬워할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사돈처녀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을 거들었다더니 어지간한 주부보다도 모든 면에서 월등하더군요. 괜찮은 청년이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한두 달쯤 지났을 거예요. 그날은 모처럼 아들 부부가 함께 쉬는 날이었어요.
집을 비운 동안 집안일을 거들어 준 게 고맙다며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 한 벌을 해준 날이었죠. 저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맛있는 밥을 사주었고요. 사돈 처녀까지 넷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아들 집으로 와서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사돈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잠깐만. 사부인 아니야? 연락도 없이 갑자기. 며느리는 난색을 표하며 인터폰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보니 쉬는 날이 언제냐고 하길래 생각 없이 오늘이라고 말했단 걸 기억해내고 좌절했죠. 평소에 늘 안사돈 쪽으로 날카롭게 신경을 세우고 살았는데 요즘 들어 방심한 것 같다더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이 저는 사돈 처녀를 데리고 일단 비상계단 쪽으로 숨을까 싶었습니다. 죄지은 사람처럼 사돈 처녀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우왕좌왕하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왜 저희 어머니를 피하세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머님은 와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수연이 너는 일단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 어쨌든 엄마한테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얼굴 보여봤자 좋은 소리 안 나올 거 분명하니까. 사돈 처녀는 며느리의 지시대로 쓰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요. 이윽고 안사돈이 올라왔는데 무슨 며칠 지낼 심산인지 커다란 옷가방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집안에 들어서 저를 보고는 적잖이 놀란 듯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 시댁이라지만 애들 쉬는 황금 같은 휴일에 찾아와서 시집살이라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평소에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많아 감사해서 부른 거야. 젊은 사람들이 도움받을 일이 뭐가 있어?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도움받으면 또 모를까? 그래도 오랜만에 뵀는데 인사는 나누시죠, 안사돈.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보다시피요. 예, 나 한 일주일 있다가 가려니까 그렇게 알아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예고도 없이. 나 여기 혼자 사는 거 아니고 진석 씨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딸 집에 와서 좀 지내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진석아, 너 나 불편하니? 아유, 아닙니다, 장모님. 그냥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놀랐으면 찬물이나 좀 들이키고 말아라. 나도 좀 주고. 그 사이에 짐이 늘었나? 왜 이렇게 좁아 보여? 내가 이래서 40평형대는 돼야 한다고 했던 거야. 두 사람 살림에도 이 정도인데 애라도 낳으면 어쩌려고. 가만, 난 이쪽 방 쓰면 되려나? 근데 여긴 왜 안 열려? 사돈, 일단은 좀 앉죠. 앉아서 차 한 잔 좀 드세요. 예? 예, 뭐. 근데 차를 다들 먹고 있었나 보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왜 찻잔이 4개인가요? 네? 제가 한 잔 더 마신 겁니다. 차를 좋아해서. 그러고 보니 이 냄새. 우지연, 설마 수연이 여기 있니?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랑 살고 있는 수연이를 왜 여기서 찾아? 아닌데, 이거 수연이 냄새가 좀 있는데 너 내 코는 못 속여. 저기 잠긴 방문 저거 열어봐라. 진짜 엄마 왜 그래? 그럴 거면 가. 나와 봐. 안사돈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흔들어댔어요. 헐거워진 잠금 장치가 안 열리고는 못 베길 정도로 아주 문을 잡아뜯을 생각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고 그 작은 방에서 오갈 곳도 없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사돈 처녀가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자 안사돈 안색이 싹 변하면서 좀 무슨 공포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너가 서울에 친구가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했어. 야, 우수연,
넌 참 낯짝도 두껍고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 와서 네 언니 등에 빨대 꽂을 생각을 하냐? 내가 오라고 한 거야. 수연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일 그만두고 오라고 한 거라고. 우울증? 야, 제가 우울증이면 나는 우울증이다. 세상에 쟤처럼 팔자 좋게 사는 애가 어딨니?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돈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겠냐? 일자리 있지 집에서 먹고 재워주지. 세상에 수연이 쟤처럼 팔자 좋은 애가 어딨냐고. 요즘 젊은 애들 뭐만 하면 우울증이다. 아주 말 많더니만. 아주 배가 불렀어. 야, 너 빨리 안 나와? 사돈, 잘 좀 좋게 하세요. 다 큰 애를 무슨 어린애 부리듯이 야야거리시는 거 보기 안 좋습니다. 제 자식 일에는 나서지 마세요. 저 누구보다도 자식 잘 키운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내 딸 의사라고 하면 다들 그 비법이 뭐냐고 물어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너 빨리 짐 싸라. 그리고 당장 집으로 내려가. 안 그래도 네 아빠 혼자 있어서 아침 저녁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일을 안 하고 생활비를 안 낼 거면 밥벌이는 해야 하지 않겠니? 수연이 안 가. 당분간 나랑 지낼 거고 그러니까 집에 생활비 낼 이유도 없어. 여기서 일자리 찾게 해서 여기서 지내게 할 거야. 뭐? 지연아, 너까지 왜 그러니? 수연이 저거 헛바람 들어서 영영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럼 그러라고 하지 뭐. 수연이 지금 29이야. 29대 내가 부모 집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대학 때부터 나와서 혼자 살았어. 근데 수연이는 왜 안 되는데? 너야 의대 들어가서 서울 생활이 당연했던 거고. 수연이 저거야 결혼 아니고서야 굳이 집 떠나서 서울살이 할 필요가 있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그게 아니라 가정부처럼 부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고요? 사돈댁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드는 게 맞나 싶었는데 듣자 하니 도저히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끼어든 겁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시작된 걸지도 모릅니다. 제 오지랖에 제 미래가 바뀌게 된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가정부처럼 부릴 사람이라니. 내가 무슨 수연이 쟤를 가정부처럼 부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아니에요? 사회초년생인 딸한테 월에 100씩이나 생활비를 받아놓고 음식이면 음식, 빨래면 빨래, 온갖 집안일까지 다 시키셨다면서요. 그래요. 딸이 같이 살면서 엄마 일 좀 거들어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그냥 거들어준 수준이 아니던데요? 지금 내 눈에는요. 사돈은 그저 돈 100만 원 생활비 무료로 빼주고 사돈 대신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여요.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사돈이 뭘 한다고 나서요, 예? 사돈이 우리 집 사정을 뭘 그렇게 잘한다고 나서냐고요? 가세요. 제발 애들 마음 좀 편하게 가시라고요. 여기 안사돈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왜 무대보러 쳐들어와서 난립니까? 내가 왜 가요? 내가 만든 의사 딸 집에서 왜 나가요? 오수연, 너 빨리 짐 안 챙겨? 빨리 집에 내려가라고 했지? 안 되겠네 정말. 내가 어지간하면 그래도 부모고 엄마니까 서로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할랬어요. 근데 이건 도무지 상식이 없잖아. 사돈 처녀, 짐 챙겨. 역시 그게 맞겠죠? 우리 집으로 가서 지내게 어서 짐 챙기라고. 네? 어르신 집으로요? 거기로 가야 이 양반이 찾아올 일이 없지. 엄마란 사람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어야지. 수연이 봐요. 지금 사돈 쳐다보는 게 저게 지금 엄마 만난 얼굴이에요? 피하고 싶은 빚쟁이 만난 얼굴이지. 내가 어지간하면 남의 집 가정사라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도 아니다 싶네요. 가자, 가. 그렇게 저는 사돈 처녀의 손을 잡고 저희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물론 안사돈은 끝까지 어딜 가느냐고 사돈 처녀 손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까지 나서서 떼어놓자 별 수 없었죠.
저희 집으로 가는 길 사돈 처녀가 많이 울더라고요.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저 울기만 하길래 울라고도 씁니다. 이튿날 찾아온 며느리도 자기 동생의 손을 잡고 애써 눈물을 참는 듯 쉽사리 입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늘 본인과 비교당하고 살아야 했던 여동생에게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시켜서 한 공부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동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 힘들었다고요. 제가 공부만 포기했다면, 의대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끝끝내 의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계속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싶어서 늘 힘들었어요. 언니 아니야. 나 때문에 언니가 꿈을 포기했더라면 난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제발. 근데 아무리 엄마라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닌 거잖아. 너희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충분히 독립할 수 있었으면서 왜 그렇게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처럼 그렇게 잡혀 살았어. 그야 엄마니까요. 어쨌거나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니까. 언젠간 책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이 가장 깊은 줄 알지만 자식의 맹목적인 부모 사랑 역시 그 못지 않다는 것을요. 자식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존재일지라도 쉽게 손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겠죠. 특히 그 아이들은 심성이 참 곱고 여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츰차츰 안사돈과의 잘못된 애착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사돈 처녀를 제 집에서 지내게 했어요. 쉬고 싶을 때까지 쉬어. 부담 갖지 말고.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 구해보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도 제게 이런 호의를 써주시는 어른을 만나지 못했어요. 원래 우물 안에 살면 내가 보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힘들게 살았으니 세상 어른들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다지만 생각보다 넓은 아량으로 수연이 널 품어줄 사람도 많아. 지금부터 못 해봤던 것도 실컷 해. 젊은 사람처럼 신나게 놀아도 보고 남자친구도 만나보고 이제 슬슬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잖아. 물론 안사돈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휴대전화가 뜨거워질 정도로 날 잡고 전화를 해대는 날도 있었어요. 정말 너무 못살게 군다 싶길래 받으면 하소연과 책망, 원망, 온갖 감정을 버무려 제게 쏟아내더라고요. 사부인, 지금 그 행동의 저희가 뭡니까? 저희라뇨? 아무리 내 딸이 안사돈 눈에 안쓰러워 보였대도 자기 집까지 내주면서 그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라고 얼마 전까지 생판 나무로 살았던 여자를 집으로 들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의사 며느리에 이젠 순진하고 착해 빠진 둘째까지 탐내시는 건 아니죠? 망상증이 있으시나 보네요. 그리고 자꾸 의사 며느리 하는데 나 지금까지 지연이 들여서 살면서 의사 며느리 덕본 적 없네요. 내가 병원을 가길 했습니까? 안사돈처럼 의사 며느리한테 용돈을 받았습니까? 밖에서 의사 며느리 봤다는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덕본 거죠. 우리 딸 아니었으면 사돈이 언감생심 의사 며느리 받겠습니까?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작은아들까지 그저 회사원이라면서요. 막말로요. 내가 있는 집이었으면 절대로 진석이한테 우리 애 안 보냈어요. 예, 어련하시겠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사부인 마음 편하실 대로 생각하시고 사세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상대다 싶어 전화를 끊고 그 전화번호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안사돈은 그때 정말로 일주일 정도 머물다 갔고 그 후로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찾아와 2, 3일씩 머물다 갔어요.
그때마다 연락을 끊고 제 집에 살고 있는 둘째 딸 뒷담화를 어찌나 찰지게 하는지 아들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어 은근히 저녁에 집에 나갔다 들어오곤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연락도 없이 아들이 혼자 찾아온 겁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저는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나도 났구나 싶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래? 또 안사돈 문제야? 그게 아니라 지연이가 왜? 지연이 임신했어. 뭐? 아니, 내년에나 가질 거라더니. 우리도 예기치 못한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엄마 부탁이 있어. 그래, 뭐든 말해봐, 뭐든. 아기가 생겼으면 입이 귀에 걸려도 모자랄 판에 왜 죽상을 하고 와서 그래? 당분간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 뭐? 합가? 그럼 너희 둘 다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야? 아유, 그건 안 되지. 나도 나지만 지연이도 얼마나 불편한 일인데. 애가 아무리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시댁은 시댁이야. 너 그렇게 독단적으로 멋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독단적으로 판단한 거 아니야. 지연이가 먼저 이야기 꺼낸 거지. 어머님 집에서 어머니랑 좀 살면 안 되겠냐고. 지연이가? 아니 왜? 아무래도 장모님이 지연이 임신 사실을 알면 집으로 들어와 사실 것 같아. 뭐? 아니, 안사돈은 혼자도 아니고 바깥사돈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실은 지연이가 말씀드리기 싫어하는 것 같아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아무래도 두 분 사이에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같이 살고 싶다는 말을 농담처럼 몇 번 했던 모양이야. 앞전에 말도 없이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신 것도 그렇고 임신했다는 거 알면 이런저런 핑계로 눌러 앉을 것 같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유산 조짐이 있어 조심하라고 하고 우리도 고민 끝에 이야기 꺼낸 거야. 그게 정말이야? 아니 대체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아유 알았어. 그럼 너가 쓰던 방 일단 청소해 둘 테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라. 그래도 다행이네. 수연이가 아직 일이 없어서 지연이 도와줄 수도 있고 말이야. 솔직히 저라고 왜 며느리랑 살고 싶었겠어요. 친자식인 아들 데리고 살라고 해도 힘든데요. 그럼에도 큰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 자매 사정이 워낙 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둘째 딸을 제 집에서 지내게 하고 있는데 며느리라고 못 거둘 거 있나요? 기약 없이 들어왔지만 일단 적어도 아이 낳을 때까지는 제 집에서 머물기로 한 것이죠. 물론 아들 부부는 안서돈에게도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반응이야 못 뻔하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을 해주는 것 같더니 결혼 1년도 안 돼 집을 뺏어 가느냐고. 결국 두 딸을 다 빼앗아갈 시커먼 속셈을 드러낸 거 아니냐고. 아주 저를 굉장한 파렴치한으로 몰았더군요. 조산 위험이 있어 일을 쉬고 두 자매가 모두 저희 집에서 종일 쉬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임신 4개월 차가 됐을 무렵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사돈이 아니라 바깥사돈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장인어른. 네? 장모님이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장모님이... 아니야. 일단 내가 가볼게. 무슨 일이야? 아니야, 지원아. 일단 넌 있어. 내가 가볼게. 무슨 일이냐니까. 형부, 같이 가요. 제가 언니 대신 갈게요. 눈치 빠른 사돈 처녀가 아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솔직하게 말하면 며느리에게 문제가 될까 싶어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급하게 두 사람이 나가고 난 후 수시간이 흐른 뒤에야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안사돈은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서 잘못된 선택을 시도한 모양이더라고요. 다행히 바깥 사돈이 금방 발견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놀라 달려간 사위와 작은 딸을 보고도 안사돈은 첫째인 며느리만 찾았대요.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됐는데도 얼굴도 안 비출 수가 있냐면서 이게 다 저의 악마의 속삭임에 현혹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조상기가 있어서 미처 말하지 못하고 몰래 왔다고 했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잠자코 있던 바깥 사돈께서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했고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잠시 끊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안사돈의 행동에 며느리는 그날 바로 하혈했어요. 결국 애써 가진 첫 번째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죠. 지연아, 괜찮아. 아이는 언제든 가질 수 있어. 언제든. 이건 네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러니 네 탓도 누구의 탓도 하지 마. 그게 결국 다 네 마음 좀먹는 일이야.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 있다. 나 어디 안 가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저 놓치면 안 돼요. 저 떨어져요. 저 무서워요. 저 떨어져 죽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아가, 어딜 떨어진다고 그래. 여기 병원이야. 걱정할 거 없어. 며느리는 수술 후 정신 착란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게 저희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똘똘하기만 했던 애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를 했으니까요. 그건 아들에게도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유산을 두고 크게 자책했어요. 내가 더 확실히 지켜줬어야 하는데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어떻게 진석이 네 탓이야. 너희 잘못 하나도 없다. 굳이 잘못한 사람을 따져 물으려면 안사돈 탓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니들 탓이야.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환장에 미칠 노릇이더군요. 바깥 사돈께만 며느리 소식을 전했는데 안사돈과 함께 오셨더라고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할 환자라 면회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죠. 안사돈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큰 모정을 가진 사람처럼 오열하면서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우리 지연이 어쩌면 좋아. 우리 지연이 어쩌면 좋아. 지연아, 내 새끼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엄마가 지연이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이게 다 저 여자 탓이다. 저 여자가 엄마한테서 우리 지연이를 빼앗아가서 그래. 기가 막혀서 진짜. 어떡할 거야? 우리 지연이, 우리 손주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져. 당장 책임지라고. 애초에 이런 결혼 시키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수준에 안 맞는 결혼 시키는 게 아니었다고. 내가 있는 집이었으면 이딴 집안에 이런 사위 들이지도 않았을 거라고. 안사돈은 눈이 돌아 내 어깨를 퍽퍽 치며 위협했습니다. 사돈 처녀가 황급히 막았지만 오히려 더 발버둥을 쳤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발작하듯 고함을 내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 지연아. 여보, 진서가 이혼해줘. 그리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안사돈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라고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아무리 이혼을 기다렸다고 해도 그때 며느리 상태는 결코 정상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짜 엄마라면, 모성애가 있는 여자라면 절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정신 차려 지연아, 우지연.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해줘. 제발, 제발. 며느리는 아예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아들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정신적으로 한순간에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처럼 구는 며느리를 보니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제발 이혼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이혼할래요. 저 미안해서 못 살아요. 진석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미안해서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두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머, 얘가 왜 이런다니? 이봐요, 얘 왜 이런데요? 그 와중에 안사도는 멍청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는 의료진을 향해 그렇게 묻더라고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사돈을 내보내야 했고 결국 바깥 사돈의 손에 이끌려 끌려가다시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뒤따라 나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부모 대 부모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부인, 제발 부탁입니다. 지연이 저러는 거 보셨으면 느끼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연이 알게 모르게 마음엔 상처가 참 많은 애예요. 그 마음 잘 헤아려 주는 게 부모 역할인데 자꾸 애를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내 딸 마음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보셨잖아요. 이혼해달라고. 결국 지연이도 수준 차이를 느낀 거죠. 진석이랑 살아서 답답한 마음이 터진 거라고요. 참 불쌍하시네요. 뭐요? 엄마란 사람이 자식 마음도 그렇게 몰라주고 끝까지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발악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고 가여워요. 안사돈. 바깥사돈도 그렇게 망부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남일이에요? 옆집 아줌마 데리고 오셨습니까? 당신 딸이 저렇게 괴로워서 발버둥 치는데도 할 말이 없어요? 두 사람 다 가세요. 다시는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애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못 보겠네요. 며느리는 진정제를 투여받고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눈만 꿈뻑이다가 이내 잠들었죠. 그 후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르고 달래 질문을 해도 열에 한번 고개를 끄덕이거나 내젓는 게 전부였죠. 사돈 처녀도 언니가 잘못될까 싶어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주일쯤 지난 주말이었어요. 바깥사돈이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안사돈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겠다 신신당부를 하고서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안사돈보다는 상대하는 게 어렵지 않은지 며느리는 자기 아버지를 마중 나오더라고요. 그래, 몸은 좀 어떠냐? 괜찮아요. 지연아, 수연아. 나는 니네가 네 엄마랑 그렇게 큰 갈등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변명이 될 수 없겠지만 진짜야. 나는 나대로 아빠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엄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세상 부모의 모습이 다 똑같겠냐? 어떻게 부모의 사랑의 형태가 다 똑같겠어? 네 엄마가 과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건 역시 다 너희를 생각해서 한 일이라는 걸 좀 알아다오. 어쩌면 이게 다 아빠 탓인데. 뭐?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랑 재혼을 왜 해서. 그 순간 싸늘한 며느리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들었습니다. 분명 바깥사돈을 향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 목소리와 말이 어찌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사돈 처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 듯 놀란 토끼 눈으로 제 언니를 바라보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재혼이라니! 내가 몰랐을 것 같아? 나 낳아준 엄마, 나 낳으면서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나 1살도 안 돼서 바로 지금 엄마랑 재혼한 거. 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지연아! 내가 엄마 그 지긋지긋한 등살을 왜 참아준 줄 알아? 엄마도 불쌍했거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그저 날 대신 키워줄 여자가 필요했던 것 뿐이었으니까.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바랐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해주지 않을 때마다 내게 더 집착하고 내 목을 더 죄었어. 친자식도 아닌 나를 먹이고 입히고 그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엄마 뜻대로 된 거야. 그게 내가 유일하게 은혜 갚을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도 엄마를 사랑했어. 사랑했으니까 살았고 수연이까지 태어난 거지. 내가 무슨 초등학생인 줄 알아? 사랑 없이도 애는 태어나. 내가 자라면서 바라본 아빠는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과 존중도 없었어. 사랑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그게 아빠의 사랑의 형태야? 그게 사랑의 형태라면 차라리 형태조차 없는 게 나아. 엄마는 외로웠어. 그래서 나한테 집착한 거고. 그러다 자기가 낳은 친자식보다 나를 더 성공시키고 싶었던 거야. 날 의사로 만들면 적어도 아빠한테 좋은 엄마였다, 좋은 여자였다 인정받을 수 있었을 테니까. 안사도는 며느리의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던 거예요. 며느리를 낳다가 죽은 친모를 대신해 평생 친모 행세를 하며 의대까지 보낸 여자였죠. 대단하다면 대단한 일이었는데 그렇다고 대단히 뒷바라지 한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평생 밖에서 일해본 적도 없는 여자라 학비를 대준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들 모임에는 빠짐없이 나가 좋은 학원과 입시 정보를 물어다 줬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며느리가 이미 다 알고 있거나 낡은 정보라 필요는 없었던 것들이었고요. 다만 자신을 의사 한번 만들겠다고 매일같이 밀어주고 응원 아닌 응원을 해준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다더라고요. 그게 짐처럼 남았었대요. 목적이 어찌됐든 이유가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 여자는 두 자매의 엄마로 산 건 분명했으니까요.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태생이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었던 바깥사돈에게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던 여자였어요. 절 의대 보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밥상에선 아빠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천지였고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면 밥상을 차리는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빠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눈여겨봤다가 그 연예인 스타일대로 바꿔보기도 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가수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주구장창 듣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랑이 고픈 여자였어요. 저희 엄마는. 그리고 인정하게 됐겠죠. 나이가 들어서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저 남자 사랑은 얻을 수 없겠구나 하고요. 아빠가 돈을 번다는 이유만으로 날 엄마한테 맡겨두고 나 몰라라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게 보였어요. 그게 다 보여서 괴로웠어요. 안 보였으면 아빠는 알지도 못할 죄책감을 대신 느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결국 바깥사돈은 그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한 일이었기에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못했고 그러니 용서도 받지 못했죠. 저는 부모로 살아본 사람인지라 바깥사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아마 바깥사돈은 자기가 할 일은 밖에서 열심히 돈이나 벌어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아내에 대한 최선인 남자였을 테니까요. 그 후로 한동안 사돈 쪽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기적적으로 며느리에게는 새 아이가 찾아와 주었죠. 전례가 있다 보니 어떻게든 그 아이를 지키려고 온 가족이 작심하고 며느리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안사돈이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 통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기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는 걸 듣고 안사돈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다들 절대 만날 필요 없다 무시하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결심한 듯 만나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며느리의 총총한 눈빛을 보고 저는 허락을 해줬습니다. 행여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을까봐 집과 멀리 떨어진 식당을 예약해 만나게 됐죠. 그 자리에서 안사도는 펑펑 울면서 그러더군요. 지연아, 엄마는 몰랐어. 네가 다 알고 있는 줄 몰랐어. 근데 지연아, 엄마는 진짜 지연이 너를 위해서만 살았어. 너 하나만 의사가 되면 그게 내 자랑이고 내 삶의 기쁨이었으니까. 다 너를 위한 거였어. 엄마의 모든 선택은 다 더 나은 네 미래를 위한 거였던 거야. 엄마 진심 좀 알아줘, 어? 엄마가 제일 힘들었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모르시겠네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처럼 아무것도 모르지. 나는 친딸도 아닌데 친딸인 수연이를 구박하면서 저만 바라볼 때 수연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요? 그걸 모른 채 하면서 모든 집안의 기대와 지원을 받는 내 기분이 어땠는지 엄마는 아마 죽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매달 150이나 되는 큰돈을 줬겠어요. 그게 다 빚잔치였어요. 나한테는 비록 돈 벌어다 준 건 아빠였지만 도저히 엄마가 나한테 쓴 마음을 그대로 돌려주자니 그 마음이 대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준 거예요. 이제 안 줘도 돼. 이제 안 받으면 되잖아. 어? 네, 이제 안 드려요. 저 할 만큼 했거든요. 엄마 원하는 대로 의사딸 됐고 매년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쏟았어요. 더는 엄마 감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어머님이랑 함께 지내면서 뭐가 제일 괴로웠는 줄 알아요? 엄마가 어머님의 반의 반만 됐어도 내가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수연이랑 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지연아, 각자 인생 살아요. 서로에게 할 만큼 했으니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먼저 일어섰습니다. 안사도는 오열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내 딸도 마다하고 널 의사로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의사로 만든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검은 머리 짐승 키워봤자 쓸모없다더니 감히 네가 나를 헌신짝 취급을 해? 그러고도 네가 잘 살 것 같아? 네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말이야. 사실 전 어쩌면 며느리와 사돈댁의 관계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서로에게 오해가 있었고 이제 그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바로 잡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해가 풀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해서 모든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었죠. 안사도는 끝까지 자기 연민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죽을 때까지 그 시간과 정성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아이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들의 신혼집과 제가 살던 집, 게다가 큰아들이 살던 집까지 정리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건물을 지었죠. 1층은 상가 건물이고 2층은 저와 사돈 처녀가, 3층은 첫째 아들 부부, 4층은 둘째 아들 부부가 살아요. 손주 한 명씩 두고 오순도순 한 건물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죠. 어머니, 저 어머니 행복일기 좀 봐도 돼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있다고. 매주 와서 본다고 해 너는? 너도 한번 써보라니까. 주구장창 내 것만 보는 거야? 전 보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님이 일주일 동안 어떤 부분에서 행복을 느꼈는지 보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거든요. 아유, 그래 봐라 봐. 그래도 명색이 일기인데 무슨 동네 게시판이야. 저는 못 이기는 척 며느리에게 지난 일주일의 행복한 순간을 담은 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그 기록을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죠. 그리고 나서 다 읽으면 환하게 웃으며 그래요. 어머님 덕분에 저도 행복 충전. 며느리는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손주들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저도 그 이상 무엇도 바라지 않을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 여자는 아직도 모를 겁니다. 제가 오늘 행복 일기에 내 일기를 보고 환하게 웃는 둘째 며느리의 미소에 참 행복했다 라고 쓰는 그 기분을요. 부디 언젠간 그 여자도 알게 되길, 그래서 깊은 심연의 저 아래에 앙금처럼 남아버린 며느리 가족에게도 진정한 평안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